제가 다녔던 회사도 저 다니는 중간에 20% 정도 매출이 상승했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망해가는 수순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요즘에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들은 이제 원래부터 많았고 이제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이제 법정 관리를 들어가고 있죠. 기업 회생 신청한다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법정 관리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규모도 작지 않았고 매출도 거의 700억, 800억 정도 하던 데였거든요. 임직원도 한 400명 정도 넘었고 업력도 거의 한 30년 넘게 됐던 회사예요. 뭐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19년도에 그만뒀고 25년 뉴스에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소위 법정 관리 들어갔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망해가는 회사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그 제가 다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좀 기억나는 대표적인 일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교도 해보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결론부터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총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상 체계가 좀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회사에 돈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이 보상 체계들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 공정하지 못한 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요, 성과를 내도 더 이상 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망해가는 회사에서 무슨 성과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회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도 계속 매출을 잘 내는 부서나 팀이 있고 효율화를 하는 그런 이제 스태프 부서라 그러죠. 뭐 인사, 재무 뭐 이런 부서들도 계속 효율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부서들도 있거든요. 뭐 전산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한테 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잘 돌아가는 부서들도 성과를 내도요. 보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승진이 됐든 연봉 인상이 됐든 성과급이 됐던 뭐 격려금이 됐던 이렇게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잘해봤자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냥 똑같은 이제 선상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매년 약속은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 우리가 이제 원래 조회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조회 때는 이제 CEO가 나와서 우리 왕년에는 뭐 성과금 뭐 700% 줬다, 800% 줬다, 뭐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랬다. 우리 또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이제 좀 깨끗하고 투명한 이제 성과주의 막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괜히 기대감이 품거든요. 왜냐면 CEO까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요. 근데 막상 이루어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커리어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보상에 대한 욕심이 좀 근데 사실 회사원 중에 보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거나 내가 조금만 이 보상 체계가 틀어져도 못 참는 분들은 이제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상 체계가 진짜 없어요. 뭐 잘해도 못해도 뭐 평가 체계 자체가 잘 잡혀 있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다 무너진 상태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부서 전체한테 보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성과급이. 이제 거의 그때 그 회사가 이제 600억 정도 했던 회사였거든요. 매출을. 근데 어떤 영업팀에서 이제 100억 정도를 추가로 달성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대박이잖아요. 거의 회사 매출의 거의 20% 정도를 그 한 팀에서 늘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보상은 그 담당자나 팀, 그 부서에게 이제 좀 보상을 내리는 거죠. 이제 좀 큰 규모예요. 왜냐하면 100억이니까요. 근데 1200만 원? 1240만 원인가 줬어요. 그것도 그 팀한테 준 게 아니라 전체 부서한테 줬습니다. 거의 5, 60명 정도 됐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부서도 다른 팀 유관 부서에 이제 협조도 받고 했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 전체한테 이제 보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200만 원 정도를 50명, 60명 되는 부서한테 야 너네 나눠 가져 하면은 그냥 거의 20만 원이잖아요. 명절 떡값도 20만 원보다 많이 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보상이 아니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봉 동결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누군 잘하고 누군 못했으면 어떤 사람은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거의 동결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뭐 2%, 3% 올려주는 항상 그 수준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5년, 6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동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구차한 보상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제가 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주임으로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주임이 되더라도요. 뭐 연봉 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직책만 주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성격상 이런 거 물어보는 좀 성격이어서 아니 사원에서 주임 됐는데 바뀌는 게 없으면 이게 좀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뭐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도 그때 인사팀장님이랑 좀 친해서 막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면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첫 번째 특징은요, 이런 보상 체계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것도 다 비슷한 게요. 무슨 어떤 굵직한 사건이 빠바방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그냥 붕괴되어 있고 서서히 그거에 잠식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점점 단기적인 성과에 목을 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현상이 영업이랑 마케팅이랑 싸웠어요. 제가 이제 영업에 있다가 상품기획자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로 저도 옮기면서 전 이 두 팀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조금 더 객관적이다? 약간 양쪽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단기적인 성과에 목을 매게 돼요. 특히 영업이요. 왜냐하면 영업에서는 이제 부서장이나 임원들이 영업 쪽은 무조건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망해가는 회사에서 당연히 영업이 그 매출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영업들이 계속 매출에 목을 매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반대로 마케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회사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진단해 보면 뭐 브랜드 파워가 이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이미지와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제품들이 좀 나와야 회사가 지금의 입장을 타개한다라는 게 이제 마케팅의 입장이고 영업은 당장 내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당장 숫자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그 잘 나왔던 제품 있죠. 그거를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의 비용이 한정적이니까 혁신적인 신제품과 잘 나가는 제품 추가 이것들이 두 개로 갈 수도 없고 일정도 계속 밀리게 되기 때문에 영업 입장에서는 그냥 부담인 거예요. 신제품 출시를 했어요. 혁신적인. 근데 영업이 못 팔아요. 그러면 또 위에서 문책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나가는 제품 업그레이드나 해라. 그리고 마케팅 입장에서는 그거 단기적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나왔던 것들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브랜드가 조금 젊은 이미지로 바뀌거나 혁신을 하려면 기존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영업팀이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아니 왜 내가 그러면 난 잘리게 생겼는데 나 잘리고 회사 잘 되면 무슨 소용이야?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이제 계속 부닥치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영업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윗사람의 윗사람 그러니까 CEO마저도 저희가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투자사에 인수됐거든요. 홈플러스처럼요. 투자사에 인수가 됐는데 투자사는 이제 원금을 다시 뽑아내야 되잖아요. 투자사가 회사를 사는 경우는 대부분은 다시 비싸게 되팔기 위해서요. 되팔렘인 거죠. 되팔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올리고 매출을 상승시켜서 이제 회사를 다시 좀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효율화, 매출도 유지를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CEO마저도 그런 단기적인 성과에 이제 목을 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한테 야 무슨 혁신이야 혁신은 일단 당장은 우리 살아남는 것부터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단기적인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든 뭐 재무든 회계든 외부 인사를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 중에는요 좀 혁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차피 그냥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뿐 뭔가 새로운 모험이 필요해 변화가 필요해 그런 분들은 이제 근데 다 CEO한테 맡기거나 그냥 도와주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다 등 떠밀리듯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본인이 이제 좀 질려서 나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나쁘다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면 영업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잘리고 나서 회사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신제품을 낸다고 혁신을 한다고 회사가 당장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모험을 걸 만한 그런 동기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래서 보면요. 단기적인 성과를 하던 회사가 내리막을 걷던 이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업은 매출, 마케팅은 브랜드. 그래서 그냥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브랜드도 계속 성장하고 영업들도 그거에 대해서 매출을 내면서 이렇게 같이 가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씩 내리막을 걷는 회사를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제 영업의 방향과 마케팅의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장기적, 영업은 단기적, 잘 나가는 것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제품이요. 우리 그 진로 소주나 뭐 윈도우 이런 것처럼 진짜 수십 년 동안 버티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제 좀 독점적인 지위나 기술력으로 엄청 압도하는 회사 아닌 이상은 계속 그 비슷한 제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존 잘 나갔던 제품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언젠가는 따라잡히고 언젠가는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그냥 꼭지점을 딱 찍는 순간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 그냥 이제 느리게 망하기 위한 그런 수순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내리막을 걷는 구조에선 단기적인 성과에 계속 목숨을 걸게 되고 단기적인 성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기는,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환경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빨대 꽂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전부터 좀 효율화나 이제 회사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쳐내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누구랑 친하다 아니면 이제 깊숙이 박혀 있는 고인물들이랑 이제 아는 관계, CEO와 아는 관계. 저희는 이제 또 투자사가 인수를 했지만 또 대주주는 또 있었거든요. 회장이 님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있어서 그 회장님이랑 친하다. 회장님이랑 또 이제 대표이사랑은 또 다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분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었던 거죠. 회장님이랑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뭐 회장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공급 업체에 있고 누가 또 여기 사회이사에 있고 자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임원분이 계셨어요. 영업을 총괄하시는 이분은 이제 좀 혁신파였거든요. 이분이 그런 소위 빨대 꽂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랑캐라고 표현했어요. 오랑캐. 그래서 이분은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제 이분도 결국에는 좀 이제 지키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밀려나셨는데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제 이 소위 오랑캐들을 이제 몰아내는 좀 없애는 그런 역할에 되게 치중하셨던 분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여튼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 여기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없앨 수도 없고 여기서 계속 비율이 발생을 해요. 저도 영업에 있었을 때 입찰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업무. 그때 어떤 분이 벤더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벤더 소위 말하면 브로커 같은 거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이 공공기관을 완전 꽉 잡고 계시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입찰은 이분만 믿고 가면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처음 보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미팅에서. 그래서 저랑 그때 당시에 팀장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는 그 분야의 탑 분인 분이랑 입찰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으면 그리고 이게 이분을 그 탑 완전 전문가분을 같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밀어내고 이 두 사람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하면. 왜냐하면 굳이 입찰에 이 중간에 브로커가 두 팀이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이 새로 들어온 굴러 들어온 이 두 사람은 정보가 없었어요.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업계 탑인 분이랑 다 협업을 하느라 이미 엄청난 정보와 노하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도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뭔가 되게 잘 아는 척, 전문가인 척 하는 걸 보면서 저랑 팀장님이 되게 코웃음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경력도 없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까 그 대주주 이제
회장님의 이제 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압력을 넣었어요. 이 두 사람으로 해라. 근데 이 입찰이 되게 중요한 입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이제 좀 투자사도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원래 있던 그 전문가분이랑 같이 하게 돼서 입찰을 참 성공적으로 마쳤던 적이 있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소위 회사에 빨대를 꽂고 이제 지인 물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회사에 비효율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 또는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이제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구조적인 거예요. 뭐 갑자기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이런 빵빵빵빵 이런 게 터진 게 아니라 이런 구조들이 그냥 5년, 10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회사가 그냥 조금씩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회사가 제가 19년에 나왔고 25년에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6년이나 버틴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소위 좀 망해가는 회사에 다닌 것 같다 내가 했을 때 그것들과 이제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만약에 우리 회사도 그런 것 같아 당장 그만둬야 되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기업이 구조적으로 무너진다는 거 한순간에 갑자기 폭삭 이러지 않거든요. 뭐 600억 700억 나오던 매출이 갑자기 내년도에 빵원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막 공포심을 느끼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순항 중인데 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고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구조적으로 무너진 데는 정말 한순간 망하는 건 아니고 점점 누적하더라고요. 제가 다녔을 때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였는데 이렇게 6년이나 버틴 걸 보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럼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뭐 경영자가 아니니까 오늘은 또 이제 해결책을 나누는 영상은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경영학 때 제가 배운 건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완전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우리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미국의 대기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잘 나가다가 이제 좀 망해가는 수순에 있었어요. 그때 잭 웰치라는 이제 CEO가 들어와서 뭘 했냐면요. 이 GE에 있는 사업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1등 사업 빼고요. 그래가지고 GE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되게 강한 회장이든 뭐 대주주든 그 강한 이제 좀 기존에 있던 비효율들을 싹 몰아낼 그럴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제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냥 제 뇌피셜로 생각은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구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몇 년 누적된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으로 매출이 오르거나 제가 다녔던 회사도 저 다니는 중간에 20% 정도 매출이 상승했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망해가는 수순이 보였거든요. 구조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회사는 단기간에 뭐 매출이 잠깐 오르거나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망해가는 게 신기한 게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대표적인 특징이라기보단 제가 또 느꼈던 것들이에요. 망해가는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요. 뭐 회사가 엄청 초상집 분위기 같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매출이 안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있지만 뭐 그 망해가는 회사 안에서 막 직원들이 나태하고 무기력해 있고 게을러 있고 뭐 임원들이 막 다 돈놀이 하고 있고 뭐 다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말씀드렸죠. 몇백억씩 매출이 나오는 막 7, 800억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도 수백 명이고 그럭저럭 굴러가는 데다가 또 투자사가 인수를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새로운 직원들도 뽑고 인사 개혁도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냥 단지 구조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혈이 막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있는 위치에서 막 야근도 하시고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냥 혈이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뻥 하고 잘 되는 느낌이 좀 아니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뭐 단순히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심지어 저는 이제 대주주인 회장님이 좀 감정적이고 주변에 빨대 꽂는 사람들을 못 쳐내고 좀 이렇게 좀 소위 실력 없는 사람들한테 현혹되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많이 이제 목격을 했지만 그런 일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법정 관리까지 가는 수순이 무조건
뭐 회장 한 사람만의 잘못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도 똑같은 회장님이었지만 진짜 업계에서 거의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회사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시장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제품의 성공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트친 제품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안주하게 되면 또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해가는 거는 뭐 딱히 뭐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 탓도 할 수 없는 게 정말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 사는 거 이꼬르 내가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이 구조가 또 서로가 서로를 쪼는 구조잖아요. CEO도 투자사가 쪼지, 투자사도 투자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쪼지, 원금 회수 언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CEO는 밑에 사람 쪼지. 이게 서로가 다 먹이사슬처럼 쪼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나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 좋은 구조에서 더 안 좋은 구조로 흘러가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투자사는 막 효율화해라, 비용 줄여라 해도 또 영업은 막 샘플도 주거나 판촉을 하거나 막 직원도 뽑고 이래야 또 매출이 나오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망해가는 회사는 정말 완전 누군가 완강한 각오로 아까 말씀드린 G의 재결치처럼 다 잘라낼 막 이런 마음을 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이렇게 구조가 좀 잘 되고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험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그냥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아무래도 이제 망해가는 회사들이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도 망해가는 회사에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우리 회사가 망한다. 그래서 나 나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시기가 너무 이미 회사가 다 기울어질 때보다는 오히려 좀 빠르게 마음을 먹는다 하면 이제부터 이 회사는 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를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 체계가 무너진다든지 시장에서 브랜드가 이제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뭐 신제품이 나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하고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또 망하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망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나온 건 아니지만 6년이나 버텼잖아요. 제가 나온 회사도. 근데 회사가 또 어디 인수되잖아요. 그러면 또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조금 더 버티는 기간도 있는데 그건 있습니다. 인수됐다고 해서 이 회사의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회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 또 우리끼리 공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빡치는 경우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놔도요. 이 오너가 그냥 너무 대표이사급 임원이 자꾸 뻘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휘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도 표면적인 이유고 회사가 이제 갑자기 조금씩 망해가는 회사에서 갑자기 좀 급속도로 된 사건이 약간 문어발식 경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만 팔면 자동차만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호텔 사업을 하겠다는 약간 이런 느낌의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크게 한번 데이고 또 가족들한테 뭐 일감 밀어주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크게 망가지기도 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고요. 그럼 백날 에이스들이 들어와 봤자 백날 그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봤자 이제 한순간에 망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이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망하는 회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뭐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망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뭐 지금 이제 좀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제외하고는 다 힘들잖아요.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좀 자국 우선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대국들도 기술적으로 자꾸 상승하고 저가로 막 후려치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금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천천히 저는 뭐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부업이나 공부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주의이지만 우리끼리 이런 센서를 공유를 경험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법정 관리를 당했는데 다니는 동안에는 이런 대표적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상 체계가 완전 무너져서 열심히 한 사람도 뭐 보상을 받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다 비슷한 보상을 받거나 아예 보상을 안 받는 구조가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매출이 안 나오고 회사가 이렇게 기울어 가기 때문에 자꾸 권고 사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리 지키기에 좀 혈안이 되어 간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자꾸 목을 매게 되고 특히 영업들은 매출이 안 나오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장기적인 해결책이나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자꾸 단기적인 거에 좀 목을 매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빨대 꽂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계속 못 쳐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회사한테 자꾸 비효율을 야기하고 그렇게 회사를 좀 좀먹게 돼가지고 회사가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구조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잠시 매출이 늘어나거나 내려난다 해가지고 회사가 살아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특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책은 그냥 이렇게 잘 이제 지켜본 다음에 언제 탈출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도 대응할 수 이렇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주식이 됐던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순간 일확천금이 벌리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당장 뭐가 잘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 뭐랄까 자만이랄까요? 막 이제 나는 끝났어. 막 너무 이렇게 난 이제 최고야. 나는 이제 탄탄대로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단기적인 성과나 일시적으로 대박에 너무 이렇게 좀 현혹되지 말고 우리도 구조적으로 어차피 그 잘못된 구조가 계속되면 투자도 그 선물 투자하면 결국 선물의 끝은 청산이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결국에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잠깐은 이렇게 조금 성과를 얻을지라도 나중에 내리막길을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좀 이 망해가는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잠깐 단기적으로 무언가 좀 높은 성과를 얻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게 주식이 됐든 뭐 내 본업이 됐든 뭐가 됐든요. 투자가 됐든요. 그거보다는 안정적이고 잘 굴러가는 천천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꾸준히 그 구조를 이루다가 이제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성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목숨 걸고 지키냐 그냥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이게 다 회사 좋자고 하는 일,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막 이런 불만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첫 회사 다녔을 때 영업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상품기획자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 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일했던 회사에는 임원분이 계셨어요. 그 재무 담당 CFO라고 하죠. 그 임원분께서 되게 파워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좀 활동적이셨던 분이라서 온 회사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직원들이랑 대화도 하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분이고 되게 이렇게 좀 살갑게 많이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회사에 조금 미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 중 하나가 이제 상품 기획 팀이었고 이제 그 상품 기획 팀으로 좀 젊은 사람들 이제 신입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랑 조금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CFO임에도 이제 몇몇 그 미는 팀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갈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마침 이렇게 영업팀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 회의감과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 슬럼프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결론을 낸 상태였어요. 아, 나는 이 직무랑 안 맞는다. 딱 그때 갑자기 그 CFO님께서 이제 그 제안을 딱 주시니까 제가 진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부정은 하지 않았고 아유 뭐 저야 뭐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다음 달 인사발령에 넣는다? 넣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원이시잖아요, 임원. 뭐 그 정도 힘은 있잖아요, 당연히. 일개 사원인 저를 딴 팀으로 옮길 그 힘은 있으시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처음에는 반 장난으로 들었는데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득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내가 제대로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이건 배운 건데 이런 조직 문화에서 절차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이제 계단식이라고 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 보고 체계도 옆자리에 있는 사수한테 말하고 사수가 파트장한테 말하고 파트장이 팀장한테 말하고 팀장이 부서장한테 말하잖아요. 팀원이 바로 팀장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요즘처럼 수평적인 조직 문화여가지고 팀장 아니면 팀원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절차가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마음은 있는데 혹시 이거 제가 좀 먼저 절차대로 좀 해도 되냐고. 그래도 이게 제가 속한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주변 분들한테 맞는 것 같다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야, 내가 있는데, 야, 내가 CFO인데 그냥 내가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 감사하고 저도 이제 CFO님이랑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해서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대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좀 조직이다 보니까 저도 좀 절차대로 하고 싶다 하니까 제 감사하게도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말씀 다 드리고 말씀 다시 드리겠다. 그때까지 함구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분께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정도 함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제 사수분께 따로 이제 회의실로 가서 저는 이제 팀 이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무슨 그분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일을 하면서 요즘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안이 온 김에 좀 거기에 따라서 가고 싶다 하니까 이제 사수분께서도 한번 잡으셨어요. 그래도 너 그래도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좀 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계속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좀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수분께서 이제 오케이 하셔가지고 사수분이 바로 팀장님한테 가셔도 되지만 제가 또 팀장님이랑도 되게 교류를 많이 했던 분이어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절차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팀장님한테 또 면담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어, 팀장님도 잡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잡아주셨는데 이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러면 다 마무리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게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임원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은 드렸고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된다. 다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4월 달이면 5월 달 인사에 바로 반영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짱구로 굴려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달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한 달 정도만 더 말미를 주실 수 있냐. 저도 유종의 미는 거두고 가고 싶다. 그리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도 좀 제대로 하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까지도 오케이를 해주셔서 저는 좀 이렇게 잘 절차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이제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그때만큼은 저의 그런 프로세스가 이런 비즈니스에서의 그런 절차가 100점짜리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완벽하게 다 지켰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절차라는 주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절차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을 넘어서 그냥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절차가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욕도 먹고 공식적으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불리함도 많이 작용하고 무엇보다 나를 보호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절차를 잘 지키면요. 물론 인간 대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적인 감정인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의 사회 일원으로서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데는 전혀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해도 욕 먹잖아요, 세상은. 그거는 그냥 개개인의 이런 사적인 감정이나 변덕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전 욕 먹힐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에서 제가 지금 팀 이동을 해서 그런 거지만 업무적으로도 당연히 그 절차라는 게 있죠. 보고 체계라는 것도 있고 어떤 타 팀한테 이제 요청을 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팀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우리 팀에게 요청해 주세요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빠지게 되는 함정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 빠지게 될 함정 그리고 오는 유혹이 이 절차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일을 하다 보면 급한 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 일은. 근데 타 부서와 협업을 할 때는 완벽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요. 거의 95%는 일이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는 이거 급하니까 좀 이것들 건너뛰어도 하면 되지 않나 하고 메일을 보내고 거기다 막 달아요. 지금 진짜 급해가지고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백날 해도 어차피 빠꾸 먹거든요. 절차 안 지켰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한 번에 그냥 일을 해서 절차 지켜서 요청했으면 그냥 진행될 일을 또 그거 가지고 CCBB 따지고 또 내가 거기다가 보완 자료 올리다든지 그 절차를 다 밟고 다시 해야 돼가지고 일을 어차피 더 느려지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고 되게 뭔가 이렇게 경직된 것 같고 일을 잘 안 한다. 아니 좀 급하면 당신들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면서 왜 이렇게 절차를 목숨 걸고 지키냐. 그냥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이게 다 회사 좋자고 하는 일,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막 이런 불만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이제 사회에서 일이 터지면 이제 조금 사적인 사이랑은 좀 다르죠. 사적인 사이는 얼마든지 이제 조금 책임을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라고 해도 이제 해결되는 일이 많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면은 그건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이 터지면 항상 누가 책임이 얼만큼 지었는지를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꼭 경직돼 가지고 무조건 왜 이렇게 책임에 목숨 걸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게 다 약속된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건데 어떤 일이 터지면 도대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걸 파악해서 다음엔 재발을 방지해야겠다. 이게 그냥 모든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부서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는 욕을 안 먹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야 일이 터졌을 때 난 절차를 정확히 지켰어가 되니까요. 이게 아무리 일이 터져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절차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 저도 들어왔을 때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절차,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놓는 이런 것들. 이게 급하면은 되게 그냥 좀 흘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로 업무 요청을 해야 되는데 메일로 업무 디테일을 다 얘기하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다 공유하고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얘기 나눴으니까 그냥 내가 급하게 가지고 이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 7장이 아니라 이제 10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나중에 다시 7장으로 뭔가 제작이 되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면 그때 메일을 안 남겨놓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하다가 전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끝. 그러면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나만 그냥 바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이 절차는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절차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내가 사회적으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절차를 안 지키면 그 프로세스 상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저도 아까 전에 팀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그 임원분이랑 먼저 협의를 해서 다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사실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해봤자 제 말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잘해줬더니 뒤통수 때린 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공과사가 구분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맞죠. 공과사는 구분돼야겠지만 모든 업무 절차에 사실 실전은 모든 업무 절차에다 감정이 섞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더더욱 깐깐하게 대할 수 있고 저한테 더더욱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절차를 지키고 내 이미지를 보호하고 이런 배신자 이미지 같은 걸 안 만드는 것은 사실 내 업무적으로도 되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로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요청을 했을 때 상대가 너무 절차를 따지는 것도 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군요. 그리고 사회생활은 상대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급해도 그 급한 일을 내가 해주면 내가 욕먹어. 내 위치가 흔들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상대 입장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고요. 나조차도 상대가 아무리 나랑 친해. 그리고 상대가 되게 급해 보여서 이것 좀 절차 무시하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좀 방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욕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 들어줬던 상대한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괜히 억울함만 생겨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과 절차를 지키기로 했는데 너가 무시했잖아. 그리고 이런 조직은요. 이런 잘잘못 실수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이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붕괴시키는 사람을 더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되게 치명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회사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좀 해당이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부부끼리 어떠한 큰 사안을 정할 때 선으로 그냥 뭐 배우자 한 명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그다음 통보를 하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뭐 동호회가 돼도 관련자들 다 무시하고 선으로 질러버린 다음 그거 통보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야 이거는 그냥 너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데도 기분 나쁜 게 통보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절차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절차는 선 공유, 의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사실 친구가 됐던 관련자가 됐던 뭐 부부가 됐던 연인이 됐던 다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주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좀 협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아내랑 어떻게 협의를 해놨냐면요. 아내가 친정을 담당하고 제가 이제 시댁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스케줄적인 것 중에서 뭐 가령 저희 부모님께서 이날 이날 만나자.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해도 되지만 급할 때는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자체가 그러고 나서 제가 만약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안 된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친정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확인해 볼게요 했다가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하면 친정에서도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거절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그냥 근데 그때그때 그냥 다 결정해버리고 통보하면 서로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예 규칙을 정했습니다. 각자 집안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그거 그냥 믿고 따르기. 나도 대신 친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가 결정한 것을 다 따를 테니 너도 이걸 다 따라줘.
대신 우리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고려하고 고민한 것으로 생각해주기,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화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키든 아니면 이렇게 서로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던 그런 것들이 좀 개개인의 사이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신뢰와 감정의 영역이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게요. 생각보다 그때는 급해서 미치겠는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할 정도의 급박한 일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조금 어떻게 이렇게 좀 브랜딩을 한다? 이렇게 조금 가스라이팅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일하다 보면 이제 뭐 상사가 됐던 팀장님이 됐던 막 엄청 급하다. 오늘 중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진짜 야 진짜 빨리 해. 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야근까지 불사하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늘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6월 6일까지는 막 맞춰야 돼. 이거를 다 맞춰가지고 품위를 올려야 돼 했는데 막상 품위까지 다 올려가지고 딱 했더니 임원분이 막 휴가 나가셔가지고 막 출장 가셔가지고 결국 6월 5일이 아니라 한 6월 20일쯤 해결되고, 그러면은 아니 그럼 6월 20일까지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했냐고, 약간 이런 일들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사가 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좀 급박한 일이 이거 진짜 급박하구나 생각했는데 급박한 일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좀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급박한 일이 생긴다면 조금 그 텐션을 내려놓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급박하게 해도 절차가 무시하면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가 절차를 다 지킨 거에 대해서 상대가 막 욕을 해요. 막 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팀 이동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저를 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욕 먹는 경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욕을 안 먹는다의 부분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욕을 안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이지. 그냥 사람이 그냥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별할 때도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좋은 이별은 없다. 그냥 남녀 헤어지면 거기서 뭐 아무리 절차, 뭐 남녀 헤어지는 거에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나 지금 이제 좀 권태기가 온 것 같아. 그래? 해결해보자. 해결하다 안 되면 우리 좀 시간을 갖자. 한 달 정도 갖자. 그래서 한 달 갖고 도저히 시간이 가져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이 정도면 꽤 아름다운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고 되게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랑 헤어지다니, 나에게 마음이 뜨다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지킨다면 내가 욕먹을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게 생각보다 특히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급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초년생 분들이 이런 절차를 되게 무시하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무시한다기보다는 너무 급하니까 자꾸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되게 안 좋게 맞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초년생 때 그랬거든요. 급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이런 실력이나 프로세스 이런 좀 노하우보다는 약간 애교로 해결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누군데요. 진짜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이것들을 좀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급해요. 제가 너무 맨날 이렇게 전화드리죠. 죄송해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해도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절차를 지킬 수.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저도 서운하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무리 애교를 부리든 뭘 하든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 급하고 간절하고 힘들어하는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빨리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내 감정만큼 상대가 느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냉정히 말하면 애초에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제 사회생활에서 내가 간절하고 급한 만큼 상대방에게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상대방은 남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만큼 급하게 해주지도 않는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하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계속 한숨 쉬고 막 한 다음에 시읍비읍 막 욕하면서 뭐 강아지, 소 막 이러면서 그런 동물 욕을 섞어가면서 막 상대 거래처를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짜증을 내면서 계속 일하는데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뭐 일하다 보면 욕할 수도 있는데 사무실에서 막 쌍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거의 한 3시간, 4시간씩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 안 해요. 왜냐면 가장 회사에서 이제 짬밥이 오래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이제 왜 그런 거 하고 봤는데 근데 이분이 왜 그런지는 사실은 이거를 집중해서 안 봐도 되는 게 그분 성격인지도 모르겠지만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나 이거 한다. 나 이거 한다. 회사에서 그런 유형 있죠. 나 이제 이거 할 거야. 막 약간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 해봐야겠다. 막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혼자서 말씀을 하세요. 약간 들으라는 듯이. 근데 이번에 일이 그거였어요. 이제 이분이 어떤 거래처에다가 뭘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원래 그게 제가 이제 회의 때 듣기로는 금요일까지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까지고 적어도 좀 금요일까지 해달라 그러면은 너무 거래처들이 너무 딱 맞춰서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수요일까지 해달라로 좀 얘기를 해서 거래처를 한번 1차로 쫀 다음에 목, 금 동안은 이제 좀 그 수요일까지 안 한 거래처를 좀 쪼아서 이 일을 마무리하자. 약간 이런 개념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 점심시간에 나는 그날이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 화요일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화요일까지 끝내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 우리가 단계를 2개로 나눠서 이제 관리자 팀장님이 수요일을 1단계로 해가지고 한번 끝내고 금요일까지 하면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본인이 화요일로 땡기지? 근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일이 쌓여 있는 게 싫대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대요. 그래서 뭐 본인 일이니까 뭐 마음대로 뭐 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본인이 담당자니까 하고 이제 냅뒀는데 이걸 옆에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오늘 안으로 무조건 끝내야 된다.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급해요. 그냥 본인이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왜냐 갑자기 데드라인을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본인이 화요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급해가지고 아시죠? 아우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급해요. 진짜 지금 안 하면 저 큰일 나요. 막 이거를 이제 거래처한테 전화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래처가 이제 뭐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뭐 본인들 거래처에 있는 상태를.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거래처가 되게 빨리 이제 본인 딴에 되게 간절하고 급하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산을 보면 이제 그 거래처가 이제 되게 빠르게 그걸 입력해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지 이제 딱 보고 이제 전산을 계속 조회를 하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시읍비읍 강아지 이제 새끼, 소의 새끼 이러면서 막 계속 한숨 쉬고 이러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 이제 그냥 정말 사서 고생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의 예전 생각도 되게 많이 났어요. 사실 이게 저도 그렇고 사회생활 초창기 때 근데 저도 중간중간에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좀 이제 하는 실수, 착오, 착각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급하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내 일을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10분의 1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는 각자 도생인데 내가 내 일을 중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 우선순위를 할 뿐인데 상대에게 그걸 기대하는 순간 내가 너무 처참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뭐 내가 상대한테 아무리 급하게 얘기해도 상대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은 마치 소위 억까한다 그러죠. 세상이 나를 좀 억까하고 괴롭히고 상대가 되게 나쁜 의도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나를 뒤통수 치고 전화할 때는 그렇게 해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만 날 뒤통수 치네, 날 배신하네. 막 무슨 이 세상에 이런 뺀질이들만 모였나,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 못된 것들만 모였네, 진짜 이런 생각까지도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든 이 생각이든 전혀 사는데 도움이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좀 혼자 이제 욕하면서 이제 좌절했던 그분의 예시로 들었듯이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악하게 막 배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막 전화해서 요청했잖아요. 나 너무 급하다. 그러면은 그 전화 받은 거래처가 히히 너 한번 뒤통수 너 된통 당해봐라. 나 안 할란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유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자기 중요한 일 하다가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내 해놓고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협조를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앞선 얘는 본인이 그냥 데드라인을 본인이 땡겨서 본인이 고통받은 경우고, 이제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저도 종종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내가 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데드라인보다 빨리 하면은 이제 좀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그냥 타인을 너무 믿은 거죠. 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인의 믿음을 내 계획에 이제 삽입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요청하면 하루 이틀 안엔 해주겠지.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급하게 요청하면 해주겠지. 하루 이틀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현실은 되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쪼고 어떻게 하면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러프하게 잡는다 그러죠. 되게 여유 있게 잡아야 돼요. 타인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되게 여유롭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진리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일은 저조차도 타인이 급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악의를 가지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요. 급하게 하든 아니든 그게 절차를 어기면 안 해주고요. 왜냐면 저도 저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쁠 때는 네 알았어요 하고 저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각자의 몫이에요. 그 미생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시련은 셀프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냥 급하고 간절한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회사에서 얼마나 각자 도생이냐면 옆 팀 사람이, 심지어 같은 팀도 저 사람이 주말 출근까지 병행하면서 야근하고 막 10시, 11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이에요? 저도 같이 야근합시다 안 하잖아요. 다른 팀에서 뭐 주 7일 야근을 하든 코피를 쏟든 상관 안 하잖아요. 그거 그냥 각자가 짊어진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과중되면 그 당사자가 이제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지. 이제 서로의 일에는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냥 각자의 목표와 데드라인을 감당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할 때는 타인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초년생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미 그걸 내려놓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기대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한번 이제 된통 당한 뒤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중간중간 또 사람이 이제 급한 일이 생기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내려놨는데도 이제 급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저도 그 잊고 있던 그 진리를 또 내려놔요. 또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개의 거래처나 몇 개의 팀은 협조를 해주는데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또 열받아가지고 막, 아, 왜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좀 생산적인 스트레스는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필연적인 스트레스,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게 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소에는 절차를 FM대로 다 지킨 것보다도 더 여유롭게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청을 받을 때나 팀장님이 물어볼 때도 며칠 걸려 했을 때 보통 이제 타 거래처가 약속한 시간이 3일 정도 걸린다. 이 일을 내가 요청을 했을 때 하면 한 이틀 정도 더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짭니다. 근데 웃긴 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짜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릴 거 2달 걸린다라고 말을 해도요. 빠듯합니다. 아니 신기한 게 회사는 플랜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관리를 하면 그 스케줄보다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일찍 끝나는 경우는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좀 러프하게 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싸리 여유 있을 때 그냥 상급자한테 얘기를 해서 좀 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을 땡기는 방법이 내 간절함과 급함을 어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가끔은 힘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타 팀을 좀 더 프레스를 해달라. 아니면 같은 팀한테 좀 프레스를 해달라. 이것도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제일 베스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처면 거래처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돼요. 뭐 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안에 이행이 안 되면 이런 제재가 있다. 이러면 사실 베스트가 내 간절함이나 이런 걸 어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거래처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갑의 위치에 있거나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보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치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초갑 회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CU가 있으면 CU가 엄청 갑 회사거든요. 맥주나 담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갑이에요, CU. 그래서 CU에 넣어야 되니까요, 물품을. 그러니까 CU에서 완전 스테디셀러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아닌 이상은 CU가 갑이라서 CU는 뭐 컨트롤 안 해도 돼요. 알아서 거래처들이 다 맞추거든요. 다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되게 이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짜라. 이거 간절함을 어필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거래처들이든 이제 팀이든 다 항상 이게 또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진짜 빨리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한테 받을 게 있다 하면 내가 요청한 거 진짜 칼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라포라 그러죠. 라포 형성이 됐다고 느껴요. 아, 이제 우리는 좀 협업의 관계다. 이제 우리는 좀 커넥션이 생겼다. 이렇게 믿어도요. 막상 또 필요할 때 가잖아요. 그럼 또 제가 아무리 급하게 얘기하고 간절하게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진짜 이번에 급해가지고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스케줄대로 합니다.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 쪼을 거리, 협박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기대만큼 내가 피해의식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정말 그걸 기대를 내려놓는 게 좋고요.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팀에서 그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날짜를 좀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9일 마감이면 17일 마감이라고 해놓고 이틀은 내가 진짜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닫혔다. 아니면 이제 안 된다. 한번 이렇게 좀 압박을 준 다음에요.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안 되는데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열겠다. 잠깐. 그래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이제 고생을 시키는 걸 저는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안 하면요, 잘 협조 안 받고 특히나 내가 하는 일이 뭐 여러 되게 수백 개, 수천 개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야 된다. 그게 뭐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실사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요청 자료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받는다 하는 일인분들은 특히나 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요청한 기한에 안 줬을 때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도 받는 거라도 인지를 해줘야 좀 그거를 협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요, 좀 내부에서는 거짓말이지만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만의 일정으로 이렇게 좀 프레스를 주는 게 저의 노하우라면 또 노하우인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약속 시간 늦는 친구 있잖아요. 맨날 늦는 애한테 약속 시간 그냥 30분 일찍 알려줘 버리고 마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어차피 30분 늦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 시간에 딱 맞게 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사회는 이제 회사는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사 내부에서도 조직과 조직, 네트워크 이거 협업체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이거는 회사 대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유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언가 아웃풋을 생산하고 퍼포먼스를 내는 곳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가 다 잘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인 것처럼 특히나 사회생활은 다 자기 우선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자기 방어, 생존 본능,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얻을 게 있으면 빨리 해주고, 내가 약하면 빨리 해주고, 어, 내가 이렇게 좀 아쉬울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타인에 대한 공감 있죠. 그런 거는 기본 베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굴러가는. 그래서 급하고 간절하고 힘들어하는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빨리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내 감정만큼 상대가 느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냉정히 말하면 애초에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그걸로도 굴러가긴 하는데요. 그게 내 일 처리의 기본 베이스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좀 이제 힘들어했던 저의 동료 분처럼 매번 욕하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타인에 대해서 그냥 증오감만 쌓이거든요. 피해 의식만 쌓이고 안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해줘라는 그 증오감만 쌓이기 때문에 내 업무 프로세스, 내가 일할 때 기본 구조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타인이 그걸 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로 가면 그게 어 그냥 뭔가 좀 사회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일 처리도 잘 안 되고요. 나도 힘들어져. 일단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타인의 감정은요. 당사자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낮은 행동 동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생존의 영역이잖아요. 사실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도 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먹고 사는 일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일을 잘해야 우선순위로 해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에너지를 덜 써야 먹고 사는데 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그냥 우선순위대로 하지 타인이 요청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 이해관계와 얽혀 있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냥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감안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드라인을 내가 자체적으로 좀 땡기거나 내가 스케줄링을 최대한 끌 수 있으면 끌거나 아니면 그 계약서나 이런 조항에서 좀 압박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좀 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상급자한테 부탁해서 좀 힘으로 프레스할 수 있는 것은 프레스하거나 그렇게 해야 좀 일정을 맞춰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들으면 좀 전쟁터 같죠. 근데 정말 터더라고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내가 너무 다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안 가지려면 네, 애초에 이런 감정적으로 뭔가 호소한다는 아예 내려놓고 근데 이게 정말 사회 초반 특히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 내가 좀 급해질 때 이게 나도 모르게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 심리는 거의 본능이 아닐까라 생각할 정도로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정은 행동 동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을 움직일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내가 살 길은 정말 내가 찾고 내가 구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내 감정을 알아줄 거다. 내 감정에 부응해 줄 거다라는 기대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 1도 가지지 마시고요. 가끔씩 그렇게 본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정과 간절함, 나의 업무는 나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뀐 것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하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일하다가 성격 배렸다. 저도 일하다가 성격이 좀 배려서 괴로웠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괴팍해졌던 시기,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때려치기까지 했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할 때 부업으로 쿠팡 플렉스라는 거를 했었어요. 쿠팡 플렉스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인이 쿠팡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차죠. 자차를 끌고 이제 신청을 해서 배송하고 싶습니다, 이날. 그렇게 센터를 가면 물량을 배정받고 그 물량을 실어서 정해진 주소에 배송을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때는 되게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저도 뮤지컬 배우의 그 부족한 수입을 이걸로 채워야겠다. 왜냐면 스케줄이 좀 유동적이어가지고 할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되게 좋은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안전과 친절, 약간 이런 모토를 세웠어요. 이제 운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이제 사고 내지 말고 하자. 그거였고, 두 번째로 친절은 이제 고객이랑 전화 받을 때도 있고 그럴 텐데 뭐 경비 아저씨나 뭐 여러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자. 실제로 제가 그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되게 모두랑 잘 지냈어요.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고 이제 인사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그런지 회사 생활이 꽤 편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친절하게 하자 이런 모토를 세운 거죠. 쿠팡 플렉스를 배송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점점. 뭐 예를 들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제 배송 입력란에 이제 넣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야 배송 기사들이 그 공동현관 비번을 치고 들어가서 배송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경비원도 안 계시거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 남겨놓으시면 이제 저희가 무거운 박스 들고 앞에서 전화해야 되거든요, 고객한테. 공동현관 비번 뭐냐고.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막 아니면 이거 왜 알려줘요? 그걸 왜요? 알려주면 안 되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물론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러면 배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열을 좀 받게 된다든지 쿠팡이 제가 당시 배송을 했던 그 2021년에서 막 22, 3년 그 시즌에는 그 취소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좀 보편적이겠지만 예전에 우리 그 택배 배송할 때 보면은 배송 중이라고 뜨면 취소 못 하잖아요. 우리가 받았다가 반품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쿠팡은 고객 친화적이어서 제가 고객 집 문 앞에다 내려놓고 사진 찍고 배송 완료 누르고 그래서 고객한테 문자 가고 그 직전까지 고객이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이제 물건 들고 고객 집 앞에 갔는데 취소돼서 다시 들어오거나 그런 불편한 게 그걸 다시 캠프에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2, 30분 차 타고 또 집에 바로 못 가고 캠프로 갔었어야 됐어요. 막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쿠팡이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봉다리, 그 봉다리에 들어있는 그 물품은 건당 한 700에서 800원? 건당으로 계산을 받았거든요, 페이를. 박스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막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제가 100건에서 150건 사이를 매번 했는데, 그럼 하루에 이제 10만원에서 13만원? 뭐 많이 벌면 15, 16만원? 이렇게 벌었거든요. 근데 당시 쿠팡이 프로모션을 좀 한 날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 쿠팡 플렉서들을 많이 유입하고 싶으니까 초반에 막 건당 2,000원, 2,500원, 막 이렇게 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은 이제 대박인 거죠.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해도 막 25만원, 28만원, 30만원, 막 이렇게 번 날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급을 계산해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6시간? 짧게는 5시간 안에 끝내요. 그러면 뭐 30만원 벌면 그러면 막 시급이 5만원 막
6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아내 당시 여자친구한테 야 나 무슨 전문직 된 것 같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시급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마치 제가 뭔가 되게 돈 잘 번. 아니 회사 때려치고 뮤지컬 배우 하면 다 생계로 힘들다는데 나는 생계로 안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빨리 배송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한 번 갔다가 배송 다 하면 다시 캠프로 가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게 되고 원래 한 건물 아파트라 치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카트에다가 물건을 쫙 실은 다음에 이제 한 동 한 동 이제 한 집 한 집 배송을 하잖아요. 그때 너무 많으면 두 번 나눠서 해요. 한 번 쌓고 배송 쭉 하고 또 와서 차에 와서 또 쌓고 배송 쭉 하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끝내고 싶어서 막 물건을 제 키가 180 한 3, 4 정도 되는데 그 키를 넘어갈 정도로 물건을 막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무너질 때 있거든요. 너무 높게 쌓으니까 그러면 다시 막 쌓아가지고 꾸역꾸역 그렇게 배송을 했어요. 그렇게 배송을 몇 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점점 이상해짐을 느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조급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내가 돈을 더 벌고 시급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작은 실수나 변수가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잘못 들어가는 거죠. 뭐 땡땡로 뭐 10길 20인데 20으로 들어가거나 그럼 이제 옆 건물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씩 막 이런 것들이었다 이제 뒤에 조금씩 이제 혼잣말로 욕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엘리베이터도 잘못 누르면 그 취소가 되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이제 구축 아파트 가면 취소 안 되는 엘리베이터들도 있잖아요. 뭐 잘못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욕이 조금씩 이제 스멀스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욕심은 계속 커지더라고요. 제가 여유롭게 배우 생활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리고 이제 배우 한다고 여자친구한테 막 돈 없는 모습도 안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성격이 괴팍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크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와, 나 진짜 이상해졌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올림픽공원 옆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가 정확히 그 지점이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금융 아트홀이라고 제가 그 배우로 공연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딱 걸렸거든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 왜 빨간불이 걸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혼잣말로 욕하면서 그 빨간불이 뭐라고 당연히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욕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와, 이거 아닌데? 나 성격 왜 이러냐? 그래서 그날 배송을 끝내고 이제 여자친구랑 오랜 고민 상담도 많이 했죠.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잠깐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계속 너무 나빠지고 있었으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데 그냥 아니다 싶은 거죠. 그리고 우연히 거기에 또 뭐가 겹쳤냐면 제가 배송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자세로 이제 배송을 많이 하게 됐고요. 허리가 안 좋아져서 치료를 또 받을 때가 돼서 그걸 계기로 이제 잠깐 입원해서 쉴 겸 그만두자. 성격도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쉬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돈이랑 이런 욕심 때문에 나를 너무 조급하고 빨리빨리 괴팍해지는 구조로 나를 몰아넣은 게 아닐까 해서 조금은 돈을 포기하기로 해요. 그래서 쿠팡 프레쉬 원래는 제가 그냥 봉지에 있는 일반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받는 뭐 옷이나 뭐 조그만 가전이나 뭐 주방용품 이런 것들 일반 배송을 하다가 프레쉬로 이제 여러분들 드시는 그걸로 전화를 했죠. 그거는 오후에 잠깐만 주간으로 했고 한 두세 시간 안에만 돌리면 됐고 물량도 많이 안 줬어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량을 한 40, 50건 정도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제가 한 시간에 막 많게는 100건도 배송할 수 있었는데 40, 50건을 두세 시간 안에 배송하면 되게 여유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냥 프레쉬만 배송하기로 일단 했어요. 당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성격이 다시 좀 가라앉더라고요. 뭐 잘못 들어가도 여유가 있으니까 건물 잘못 들어가든 엘리베이터 잘못 누르든 아니면 다른 곳에 배송하든 그러면 다시 뭐 잘못했네 다시 가서 오고. 예전에는 잘못 배송하면 제가 저를 엄청 욕했거든요. 한심하다 막 욕하면서 이런 땡땡 이러면서. 제가 이런 과정에서 느낀 게 제 성격이 당연히 뭐 쿠팡 때문에 제가 막 망가졌다 이렇게 100% 탓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 제가 성격이 좀 괴팍해졌던 이유는 제가 무리하게 세웠던 목표와,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제가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 업무상의 구조, 이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제가 성격이 조금씩 괴팍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확실히 이거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느꼈어요. 어떤 일을 하던 유리한 그 행동이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은 조금 더 싸움을 하고 괴팍해져야 이제 유리한 이권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싸바싸바 잘하고 좀 무던해야,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쌉티라 그러죠. 완전 이성적으로만 행동해야 또 유리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게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뭐 욕심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그 직업상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렇게 변한 성격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좋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 생각하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원래 생각하는 내 모습과 좀 갭이 있거나 지금 변한 내 모습이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가 변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더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일할 때만 그런 성격이고 집에 와서 퇴근할 때는 다시 좋은 성격이었다가 점점 이 일할 때 성격이 내 원래 성격처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에 너무 몰입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럼 이제 일상에 침투하게 되잖아요. 저도 실제로 쿠팡 할 때 처음에는 그냥 퇴근하고는 다시 이렇게 차분해졌다가 점점 이제 집에 오니까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여자친구한테도 짜증내고 되게 못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거기에 플러스로 일을 더 많이 하면 성격도 바뀐 성격도 일상에 침투하지만 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이제 플러스 더블이 되죠. 왜냐면 피로하면 이제 인내심도 내려가고 성격이 더 예민해지니까요. 이때 일을 그만두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성격이 변해서 일을 그만둘 수 있을 여건이 됐으면 진작 그만뒀죠. 대부분은 이제 못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쿠팡은 성격 배려서 그만둬야겠다, 오로지 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느라 관둔 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히려 제가 그 허리 아파서 입원해 있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조금 조절하고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그 허리 통증이 저한테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했다면 제가 성격에 더 깊이 그런 조급함이나 괴팍함이 박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조급하고 괴팍하게 하니까 제가 돈을 더 벌었잖아요. 성격은 벨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건 뇌피셜이지만 제가 계속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격으로 하니까 더 잘 되네. 실제로 그 사장님들 중에서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하니까 성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되게 고집이 세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쁜 고집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성격으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 그 성격이 박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프레쉬를 한다든지 이렇게 급여를 조금 낮춰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구조를 좀 조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돈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이 안 돼,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뭐든지 밸런스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프레쉬를 하고 지금에 오기까지 그 일을 대하는
생각과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만이었다면 요즘에는 조금은 나의 정체성이나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예민해져서 막 지금은 이제 아내나 아들이 되겠죠? 아내나 아들한테 좀 예민하게 굴거나 좀 이기적으로 굴거나 그렇게 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꼭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밸런스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은 저는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정체성, 저는 이제 뭐 깨달음맨이라고 할 거예요. 깨달음만의 이 아이덴티티와 성격,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잠식되고 내 주변도 잠식되고 좀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